자, 일본이 반도체나 스마트폰 만드는데 꼭 필요한 첨단 부품 3가지를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대상 판결에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든 건데 우리 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렸고 우리 정부는 WTO, 이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를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난주 G20 정상회의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꼼꼼하게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남북미 3자 회동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했죠. 그래서 그 시선이 모두 한반도로 쏠리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본은 상당히 허를 찔렸다.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또 아베 총리는 그 직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졌는데요. 일본이 해결을 원하는 북방 영토 문제는 별로 진전이 없어서 역시 아베 총리가 외교적으로 약간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일본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출 절차 강화 조치는 반도체 부품 3가지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를 그동안은 3년 동안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주고 그 사이에는 얼마든지 수출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앞으로는 개별 수출건마다 당국이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사실은 2004년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2004년 이전으로 단순히 절차를 돌릴 뿐이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본 정부는 이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3가지 품목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이번 반도체 부품 수출 절차 강화에 대해서 일본도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어떤 평가와 분석이 다릅니다. 보수 언론은 한국이 그동안 문제의 원인을 제공해온 측면이 있다. 일본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고요. 진보 언론은 역시 일본도 같이 망할 수 있다. 이 반도체 부품이라는 것 자체가 제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 가서 완성품이 만들어져서 그걸 다시 일본이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부품 수입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결국 자기네들이 수입해야 되는 완성품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소니나 파나소닉에서 만드는 거대한 텔레비전 같은 평판TV나 621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수출 절차가 강화되면서 일본 기업들도 상당히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대한국 수출 비용도 규모도 상당한데요. 만약에 일본 기업이 이 3개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에서까지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 이 불이익을 받는 일본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정부가 수출을 불허했을 경우에 그 불허한 이유가 합당치 않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제기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 G20에서도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공동선언이 나왔는데 이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측면에서도 일본이 전 세계에 대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치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경제까지 갖고 들어오는 것이 결국 과연 전체 세계 경제 또 일본의 앞으로의 경제에 좋은 일이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갑자기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한 5월쯤부터 이미 완성이 돼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G20 때까지 좀 기다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G20 때까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진전된 입장을 내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특별히 움직임이 없었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 또 제3자를 포함한 중재위까지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양국의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자 이런 의견을 내놨지만 이건 또 일본 정부가 받지 않았었죠. 자, 이렇게 양국이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본 입장에서도 G20 이후에는 뭔가 조치를 내놔야 된다 이런 내외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G20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런 조치가 발표된 게 아닐까 하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우리 돈으로 하면 연 100조 정도의 교역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는 관계라서 뭔가를 하나 건드리면 한국 쪽에도 당연히 영향이 가고, 물론 역으로 한국에 영향이 가면 그 영향이 일본에도 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정부가 뭔가 해야 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 입장에서 말을 듣지 않으니 일본 정부가 뭔가 강하게 나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조치를 실행에 옮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비자를 좀 더 어렵게 준다든가 송금 절차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 조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인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이 한일 관계를 일종의 비상구로 활용해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G20 정상회의 결과도 대대적으로 포장하려고 했지만 결국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그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잃게 되었죠. 네,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7월 말에 열리는 참의원 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참의원의 절반인 124석을 이번에 선거로 뽑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여권이 86석을 얻어야 개헌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 앞서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오면서 우리도 이렇게 할 말은 한다, 해야 될 조치는 취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좀 얻어보려는 일종의 정부에 대한 지지를, 또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지를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과연 이 한국과의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점점 더 강경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할 말은 하는 정부, 할 일은 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은 상황을 조용히 관망하면서 어떤 선거의 이슈에 그때그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단계적인 강경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그 조치에 영향을 받는 일본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날 겁니다. 기업들의 불편도 가중될 거고요. 한국으로 오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불만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베 정부도 아마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고려하면서 한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